범프레레는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나이지리아를 이끌고 금메달을 차지하며 제3지대에서는 나름 이름을 알린 감독이었습니다. 오먼과 몰디브에서 두 번의 쇼크를 겪은 코엘료 감독이 생각보다 일찍 지휘봉을 내려놓게 되자 협회는 다시금 히딩크의 네덜란드 향수를 떠올렸고 상대적으로 몸값이 저렴한 범프레레를 사령탑에 앉혔는데요. 섬세한 축구보다는 선이 굵은 피지컬을 강조한 범프레레는 당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이동국에 매료되었고 이동국은 범프레레의 황태자로 불리며 대표팀에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2004 아시안컵에서 꽤나 강력한 모습으로 6득점 무실점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했으나 8강 상대가 언제나 한국의 발목을 잡는 이란이었는데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으로 양팀은 대회 최고의 명승부를 만들어냈는데 당시 이란의 에이스였던 알리 카리미를 제어하는 데 실패하며 해트트릭을 헌납 도합 3대4로 아쉽게 패배하며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범프레레가 남긴 강력한 인상은 2004년 12월 가진 친선 경기에서 독일을 3대1로 격파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2군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올리버 칸, 필립 람, 슈바인슈타이거, 발락, 클로제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임했던 경기였기에 3대1이라는 스코어는 양팀 모두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동국은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당대 최고의 골키퍼 올리버 칸의 넋을 나가게 만들며 자신의 인생 최고의 골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범프레레는 2006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사우디에 패하고 우즈베키스탄과 비기며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대회에서 중국과 북한에 비기고 일본에 패배, 대회 꼴찌를 기록하며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와의 최종 예선 5차전에서 4대0으로 승리하며 이미 2006 월드컵 진출을 확정시켜 놓은 상태였지만 평소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싫어했던 범프레레의 성향과 들쑥날쑥한 성적으로 인해 여론은 점차 안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갔죠. 이런 여론을 뒤집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월드컵 최종 예선 사우디와의 홈경기에서 또다시 졸전 끝에 0대1로 패하자 범프레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감독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환희와 절망을 모두 경험한 범프레레는 11승 8무 6패, 승률 44%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앞서 범프레레가 월드컵 진출은 지켜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회는 단기적인 월드컵 성과를 위한 감독을 물색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급하게 감독을 찾던 대한축구협회는 앞서 유로 2004에서 네덜란드를 이끌고 4강까지 진출했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핀 베어백, 압신 고트비 등 히딩크 시절의 스태프를 다시 불러들이며 완전한 네덜란드 라인을 구축한 아드보카트는 다양한 국가들과 친선 경기를 가지며 월드컵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는데요. 다수의 2002 월드컵 멤버들이 아직 건재한 상황이었고 박주영, 조재진 등 스트라이커 자원도 풍부했기에 2002 월드컵에 이어 또다시 16강 이상을 바라보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06년 2월 멕시코와의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6월 4일 월드컵 직전에 가진 가나와의 친선 경기까지 7경기 4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기대는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렇게 많은 기대감을 안고 시작한 2006 월드컵 G조 1차전의 상대는 아프리카의 토고였습니다. 전반전 쿠바자의 민첩한 움직임에 일격을 당하며 0대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들어 이천수의 프리킥 동점골 그리고 안정환의 아름다운 역전골이 터지며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2차전 상대는 이보다 훨씬 강한 프랑스였는데요. 비록 평균 연령이 다소 높은 프랑스였지만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에 맨 분명한 팀이었죠. 전반 9분 만에 티에리 앙리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어려운 경기를 이어가던 대한민국은 후반 36분 프랑스 수비진에 생긴 미세한 균열을 틈타 박지성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1승 1무로 16강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조별리그 3차전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스위스를 상대로 승리해야 했지만 오히려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하며 전반전을 0대1로 마쳤습니다. 더 이상 퇴로가 없었던 한국은 후반전 스위스를 강하게 몰아붙이며 마지막 희망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나 오프사이드를 선언한 부심 때문에 한국 수비진이 움직임을 멈췄던 이 장면이 결국 득점으로 인정되며 0대2로 패배, 아드보카토의 월드컵 여정은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아드보카트는 한국의 월드컵 첫 원정 승리를 일궈낸 감독으로 기록되었으며 10승 5무 5패 50%의 승률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2002 월드컵에서 미드필더로 출전해 한국 대표팀의 일격을 당하며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맛보았던 파울루 벤투.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신태용 감독의 후임으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 벤투는 부임 초기부터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으로 한국 대표팀을 지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철저한 빌드업과 점유율을 중시한 벤투 감독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자신만의 방식에 따라 팀을 운영하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치른 아시안컵에서는 8강에서 카타르에 패배하며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상대하는 팀에 관계없이 오직 플랜 A만을 고수하며 고집불통 감독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요. 그래도 벤투 감독은 여론에 관계없이 자신만의 빌드업 축구를 철저하게 중시하며 계속해서 팀을 이끌었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A조에서 이란에 이어 조 2위를 기록했으나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본선 진출을 확정지으며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당시 떠오른 샛별이었던 이강인을 외면함과 동시에 손흥민을 약팀과의 경기에서도 풀타임으로 출전시키는 등 유연하지 못한 스쿼드 운영으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죠.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임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벤투는 첫 경기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기며 승점 1점을 챙겼지만 가나와의 경기에서 조규성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2대3으로 패배하며 벤투의 여정은 실패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리를 하더라도 16강 진출이 불투명한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 한국은 전반 5분 만에 실점하며 16강에서 사실상 멀어지는 듯 했으나 김영권이 전반 27분에 동점골을 기록하며 희망의 불씨는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된 포르투갈은 공수 밸런스를 맞추며 한국에 틈을 주지 않았는데요. 90분은 모두 흘러갔고 추가 시간으로 접어든 상황. 손흥민이 자신을 압박하는 수비수들 사이로 패스를 연결했고 황희찬이 극적인 결승골로 마무리 지으며 2대1 극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동시간에 진행된 다른 C조 경기에서 우루과이는 가나에 2대0으로 승리했지만 한국에 밀려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우루과이는 한 골만 더 넣었어도 16강에 오를 수 있었으나 결국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수아레스는 그렇게 자신의 월드컵을 눈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브라질의 실력 차이를 체감하며 16강에서 1대4로 패배했으나 벤투는 자신이 정착시킨 빌드업과 점유율 축구에 더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또 다른 도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부임 초중반까지 수많은 비판에 시달렸으나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16강 진출을 이뤄내며 벤재앙이라는 조롱을 벤버지라는 찬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벤투는 무려 4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감독으로 재임하며 역대 대한민국 최장수 감독이라는 명예를 안았으며 총 57경기에서 35승 13무 9패로 61%의 승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대표팀 감독 생활을 끝마쳤습니다. 꾸준하게 월드컵에 진출했으나 매번 세계 축구와의 격차를 느끼며 단 한 번의 승리조차 기록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단 1승이라도 건지는 것이 목표였던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감독에게 월드컵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이전 히딩크의 성적은 상당히 불안했는데요. 2001년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한 컨페데레이션스컵에서 프랑스에 0대5로 패배한 데 이어 8월 체코와 가진 친선 경기에서 또다시 0대5로 패하며 5대0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과 함께 지금이라도 빨리 히딩크를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축구에서도 잔뼈가 굵었던 히딩크는 언론 대응, 훈련 방식, 선수 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통해 점차 팀을 변화시켜 갔는데요. 대한축구협회 역시 확실한 믿음과 지원으로 히딩크에 힘을 실어줬고 2002년 3월 이후 가진 친선 경기에서 핀란드의 2대0 승, 코스타리카전 2대0 승,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는 등 대표팀에는 점차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직전에 가진 두 번의 평가전,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세계 최강팀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에게 2대3으로 패배했지만 만만치 않은 경기력으로 물음표는 점차 느낌표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히딩크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써내려갔죠. 그는 2002 월드컵에서의 성과 이외에도 한국 축구에 많은 변화와 시사점을 안겨주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훈련 방식, 수직적 위계질서의 타파, 공정한 선수 선발 등 한국 축구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심어놓았고 이후에는 PSV 아인토벤 감독으로서 박지성과 이영표를 영입, 대한민국 1호와 2호 프리미어리그 탄생에 교두보를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거스 히딩크라는 이름은 한국에서 성공과 신화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였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히딩크는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을 방문하며 2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록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축구를 넘어 한국의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감독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